만일 히틀러가 아이히만에게 독일 중산층 시민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아이히만이 과연 아무런 갈등이 없이 학살을 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또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을 반박하는 실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실험에서 참여한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을 경우 단 한 명도 450볼트까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량 학살의 원인이 바로 동일성의 배제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 대량 학살이 벌어지기 전에는 혐오 언어가 먼저 발생합니다. 히틀러도 라디오를 통해서 5년 동안 유태인은 유럽 정신을 훼손하는 이교도고 악마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루안다에서도 투치족 바퀴벌레를 섬멸하자 이런 방송이 나간 뒤에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동일성이라는 것이 집단 학살을 낳는 근본 동인이라는 것을 잘 실험한 사람이 바로 제인 엘리엇입니다. 제인 엘리엇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저 선한 목사님을 죽게 만들었는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학생들인데 갈색 눈동자 집단과 파란 눈동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눈동자를 한 학생들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갈색 눈동자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색 눈동자 집단은 평소보다 변한 게 없었는데 푸른색 눈동자 집단에서는 성적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어떤 의욕이 상실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것은 졸업 이후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갈색 눈동자 집단과 파란색 눈동자 집단을 서로 바꿔서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쪽에 동일성을 형성하면 타자란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자를 이교도, 유색인, 빨갱이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것은 죽여도 좋은 존재가 됩니다. 백인 어린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마야족이나 잉카족의 어린이는 별 죄책감 없이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4.3 항쟁 때도 처음에는 섬 사람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전명도 레드헌터였었고 그냥 빨갱이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알뚜르, 으뚜르로 나눠서 해안 사람들이 중산간 마을 사람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성을 형성해서 내가 백인이면 저쪽은 유색인, 내가 기독교도면 저쪽은 이슬람교도, 내가 우파면 저쪽은 좌파 이런 식으로 타자를 구성하게 되면 그 타자들은 죽여도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좌파, 우파 이것도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또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 사람 사이에 또 같은 우파에서도 자유주의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이 동일성을 형성하고 타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배제와 혐오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대대의 논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개는 대대라는 낱말 자체를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한국인의 고유의 사상이자 논리체계이자 삶의 방식이 바로 대대입니다. 대대의 첫 번째 뜻은 A, 오와 나대가 아니라 A and 나대입니다. 지금 밤이냐 낮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화나면 낮이요, 어두우면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시라고 할지라도 밤인 동시에 낮입니다. 12시에서 0.001초도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는 그 극점만 낮입니다.
12시 1분이라 하더라도 밤이 1분만큼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는 A-O와 나대가 아니라 A&D 나대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A&D 나대는 모순이다. 이데아인 동시에 그림자, 진린 동시에 허위, 동쪽인 동시에 서쪽, 이것은 모순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법적 모순율이 서양의 사상과 논리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서양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A-O와 나대로 사유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데와 그림자, 이성과 감성, 진리와 허위 둘로 나누고 둘로 나눈 이후에야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에요?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빨강과 주황 사이에도 무한대의 색이 존재합니다. 그 색깔을 극도로 진한 주황에서 극도로 흐린 주황에 이르기까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 세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는 A-O와 나대가 아닌 A&D 나대로 이 세계 그 자체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지요. 원래 그 태극기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파란 태극 안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태극 안에 파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음양론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양, 순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을 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좌파, 우파가 만나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지요. 그러나 좌파가 우파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파가 좌파 입장에서 생각할 때 둘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양 안의 음 안의 양이 작동할 때 이 세계는 운동을 하고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대는 바로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술 또한 이 대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한국 예술의 특성에 대해서 몇몇 미학자들은 막사발이나 민화, 민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질박함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고려 청자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아한 세련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예술의 특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민중예술은 질박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귀족예술은 세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예술의 심층구조, 한국 예술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정한의 아우름이라고 봅니다. 이쪽에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 정이 끊어질 때 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과 한이 대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정이 깊어서 한이 더 깊고 한이 더 깊을 것이기 때문에 정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을 주는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정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을 준 사람, 정을 많이 준 사람이 바로 한을 일어나게 하고 그 한을 풀지 못하면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는 한의 문화가 아닙니다. 한을 승화시킨 아우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와 예술을 보면은 한을 무심, 해학, 신명, 풀이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향가를 보면 초구와 승구에서는 정이나 한을 이야기합니다. 제망매가를 예를 들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미타 차례에서의 다시 만남으로, 인간이 무상한 삶을 영원한 삶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종장의 첫 음절이 차사라 해서 감탄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차사를 기반으로 해서 낙구에서는 초구와 승구에 나타난 모든 정한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장, 중장에서 정한을 이야기한다면 시조의 첫 음보는 감탄형입니다. 그 감탄형을 통해서 서정성을 고조시킨 다음에 전환을 해서 종장에서는 초장과 중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이나 대립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탈춤만 하더라도 정은 양반과 상민이 다 같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한은 봉건사회에서 서로 신분사회로 대립과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탈춤의 신춘 구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옆에 사람을 한번 마주 보세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눈동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눈동자에 내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부처입니다. 눈부처란 것은 크게 세 가지 뜻입니다. 첫째 의미는 주객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대대입니다.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너와 남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상대방의 몸인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내 눈동자에도 상대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부초를 보는 순간은 너와 남,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이 무너지는 경계입니다. 둘째 의미는 내 안의 불성과 상대방의 불성이 서로 드러나는 경계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 때리러 갔습니다. 근데 상대방 안에 눈동자를 봤어요. 그러면 때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햄릿을 읽지 않은 사람조차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은 잘 압니다. 햄릿의 서사를 구성하는 가장 큰 동의는 햄릿의 우유부단함입니다. 햄릿이 왜 우유부단했을까요? 햄릿의 의식의 장에서는 클로디스는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장에서는 클로디스는 자기가 하려던 욕망,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대신한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장에서는 클로디스를 죽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죽이려는 순간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눈부처라는 것은 내 안의 불성과 타인의 불성이 하나로 되는 경지입니다. 세 번째는 동일성에 포획되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 사례로 시드니 포이티어가 주연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보면 자기 외동딸이 어느 날 흑인 의사를 데려옵니다. 상류층에 있었던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죠. 그에 대해서 딸이 항거합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도덕적이라는 아버지가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흑인 의사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 뭐 하는 일 하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에게 응급치료술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10명을 가르쳐주면 그 10명이 자기 마을에 가서 또 가르치고 이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진심으로 자기를 뉘우치고 그 흑인 의사를 자기 사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부처 차이입니다. 저는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 눈부처 차이를 내세웁니다. 불평등을 심화한 것이 폭력을 낳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개혁도 해야 되고 또 신자의 체제 자체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또 사회 모순, 이 사회 모순을 강화하는 사회 제도들, 법들 이런 것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공감력 약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증대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감의 뿌리 교육입니다. 캐나다의 메어리 고든이라는 교육학자가 실제 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 아기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그 아기들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우유를 먹으러 가다가 엎어지면 초등학생들도 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 유모차에 탄 아기가 들어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 아기의 발을 만지며 신기한 듯 인사를 나눕니다. 바닥에 엎드릴 때, 부를 때, 장난감을 만질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아기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점점 낮춥니다. 말도 못하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때는 어떤 감정일까? 아이들은 더 집중합니다. 그것을 3개월간 수행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감의 뿌리 교육을 행한 곳에서는 이지매나 폭력이 90% 가까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뿌리 교육에서 얻은 지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공감력은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공감을 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거다. 또 정의란 것도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이 반에서 가장 약한 아이가, 가장 강한 아이가 다른 사람의 모자를 뺏었을 때 그 앞으로 걸어가서 그 모자를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용기도 어디서 나왔느냐? 그 모자를 빼앗긴 아이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공자의 인, 부처님의 자비 모두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성인들은 우리에게 공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권력이라는 것이 폭력을 조장합니다. 권력 또한 거시 권력과 미시 권력이 같이 작동합니다. 거시 권력으로는 주권 권력, 생명 권력, 훈육 권력이 작동합니다. 미시 권력으로는 나이에서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차가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쪽 차의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쪽 차의 운전사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줌마 집에 가서 애나 보지 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접촉사고를 일으키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젠더라는 것이 권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줌마 가만히 있는가요? 처음에는 조금 주눅이 들었다가 너 나이도 젊은 애가 왜 누님뻘한테 반말이냐? 이렇게 응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라는 것이 또 권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나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지식의 정도, 자본력 이런 것들이 미시 권력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한테 유리한 권력은 내세우고 불리한 권력은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갑과 을은 항상 변동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을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몸의 중심이 머리나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봅니다. 손가락 끝만 아파도 그곳으로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역세포에서 영양에 이르기까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끝을 치유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듯이 우리 사회의 중심은 바로 아픈 이들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할 때 그곳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폭력할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대대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일성을 깨는 눈부처 차이의 패러다임을 항상 일상에서도 가져야 합니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바로 내 아픔처럼 공감하고 연대할 때 나는 가장 인간다운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를 폭력이 없이 평화로운 꽃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